동질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종교, 재산,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외모, 가정 환경, 학벌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 있잖아요. 이제 비슷한 계층끼리 말 그대로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동질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옛날처럼 이 사람을 물어서 내가 계급을 껑충 뛰어 올라야지 하는 것은 승강혼이라고 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이렇게 완전히 사는 사회가 다른 것 같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걸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본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도 그럴 게 결혼을 하고 나면 정말로 싸울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니네 시댁에는 용돈을 이만큼 줘놓고 왜 우리 친정에는 용돈을 이만큼 주냐 하는 것들이요. 되게 우습고 유치한 것들인데 이런 걸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동질혼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비혼이 늘었네,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졌어도 결혼정보회사는 문을 닫지 않잖아요. 결국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조건 맞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야 신데렐라, 바보 은달 같은 결혼이 가능했지. 안 그래도 싸울 일 많은 결혼 생활에서 굳이 서로가 처한 환경이 달라서 오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딸을 가진 엄마로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내 딸이 승강혼의 상태가 아닌 동질혼을 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결혼할 상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점주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집안이 괜찮고 내 기준에서 우리 집안이랑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막상 까보고 나면 인성이 나쁘다거나 시댁 식구들이 별로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차라리 지금 마음으로는요, 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딸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인성 하나만 보고 사람 골라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늦은 얘기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딸을 사지로 잠시라도 내몰았던 저도 욕을 크게 먹어야 하지만 저희 딸의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했었던 그 시댁 역시 충분히 욕을 먹고 어디서 얼굴색 싹 바꾸고 또 다른 여자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톡톡 사연 들으시는 분들 눈치 꽤나 빠르시잖아요. 얘기 들으시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이번에 우리 집안이랑 결혼하려는 그 집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 제대로 된 집구석이 맞는지 검증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나름대로 총대 메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동질 혼이니 승강 혼이니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저나 남편 역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어보면 전 망설임 없이 부잣집 사모님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저에게 어른들은 꿀밤을 놓으면서 시집 잘 가서 인생 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 줄 아냐고 핀잔을 주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거든요. 왜 여자의 인생이 시집 가서 펴야 하는지요? 오히려 제가 잘나서 별 볼 일 없던 신랑을 구제해 줄 수도 있는 게 그게 결혼 아니겠냐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꽤나 트여있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네요.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보면서 난 절대 내 가족들에게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선사하지 말아야겠다. 이 악물고 결심을 했대요. 남편도 젊은 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동네에 가면 뒷짐을 지고 그래요. 저 아파트도 내가 졌고 이 아파트도 내가 지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나름대로 괜찮은 건설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아빠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아파트도 아빠 회사에서 지은 건물이냐고 물어보죠. 아빠 회사에서 지은 건물은 무슨 예전에 너희 아빠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노가다에서 지었던 건물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 앞에 올 때마다 저런 소리를 하니까 야 엄마 너 얼마나 지겹겠니? 자기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은 아파트가 몇 채라고 이제 조금 있어봐라. 그 자랑 시작하면서 끝도 없이 아파트 이름 술술 얘기할걸.
저도 남편한테 핀잔을 주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밑바닥부터 인생을 헤치고 올라온 남편이 참 대단하고 멋있다고 느꼈어요. 아직도 눈을 감고서 자기가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던 아파트 이름을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노동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그때는 이거 건설회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인력사무소라고 하는 게 더 맞으려나요? 남편이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차리고 일을 시작했었죠. 전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간 초창기 멤버 중 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희 부부가 만났던 것 자체가 동질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는 둘 다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남편한테 시집 간다고 했을 때 잘난 딸이라고 그렇게 아쉬워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마 딸을 어디 좋은 곳에 혼수처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어디 회사 같지도 않은 다 쓰러져가는 곳을 운영하면서도 사장직함 달고 있는 남편한테 시집 간다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때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하시는 두 분께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체 얼마나 잘났냐고요. 얼마나 잘났길래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그런 식으로 사람 가려가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냐고요. 솔직한 제 얘기에 부모님도 반대하실 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하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남편 집과 저희 집은 누구 하나 더 잘난 것도 없다 싶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결혼을 가지고 인생을 핀다는 건 저희 사전에는 없는 얘기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사전에 없는 얘기일 줄 알았는데요. 저희 부부는 정말 결혼을 가지고 인생을 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아직도 둘이서 어디 여행 갈 때마다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다 와볼 수 있었냐고요. 이게 다 당신 덕이라고요. 저희 부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게 아마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다 당신 탓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다 당신 덕이다라는 생각이요.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당신만한 사람 없다. 당신은 정말로 언젠가 성공할 사람이다. 힘든 순간에도 그렇게 서로에게 암시를 걸어줬어요. IMF 당시 그런 조그만 회사까지 죄다 문을 닫고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준다면 어떻게든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갚아나가겠다고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지켜준 직원들이 있었던 덕에 남들은 위기라고 힘들다고 했었던 IMF도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남아있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회사에서 그런데 다들 남편처럼 바닥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월급도 다 반납하고 회사 잘 될 때까지는 그냥 식구들 밥 굶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에요. 식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고마운 마음에 매일같이 장을 봐서 회계일을 보면서 밥도 하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거기 다니고 있으신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마누라, 가족들이 오면 언제든지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밥을 차려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했던 덕분에 그 심각한 경제 위기가 서서히 나아지는 상황에서 저희도 드디어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렇게 직원들이랑 다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회사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 다른 건설사 덕분에 굉장히 큰 계약을 수주해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바닥을 한번 찍고 인생의 반등기를 맞았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때 그 계약을 시작으로 남편과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큰 곳의 일을 한번 받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물밀듯이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영지원팀 쪽 일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말이 맡아서 진행한 거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거의 저 혼자 다 한 거나 다름없지만 아침에 출근했는데 계약 문의를 위해서 미팅을 하자는 회사들이 전화가 밀려 들어오길래 저희 부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장난 전화인가 했었잖아요. 괜찮았던 다른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그때 한동안 바짝 일은 많은데 할 회사가 없어서 반대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도 그 시기를 잘 타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나 잘 되나 자기들 꿈과 희망을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으니 시류를 제대로 타고 나서는 얼마나 더 잘 됐겠어요. 그때 월급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지금 퇴직한 분들 제외하고는 다 회사 이사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렇게 서로의 공을 잘 치하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회사가 여기까지 굴러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튼 그 계약을 시작으로 지금은 상근하는 직원 수가 200명 가까이 되는 큰 회사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어렵게 살던 어린 시절 그리고 IMF 시기를 기억해서인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직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거나 무리하게 회사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독이 될 수 있는지 옆에서 문을 닫는 회사들을 보면서 너무 잘 느끼기도 했었고요. 딱 우리 그릇에 맞는 일만 하자고 남편하고도 그렇게 약속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가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면 가격표를 안 보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여행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저희는 돈을 제대로 번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직도 저희 부부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배달료 3,000원 내는 게 아까워서 정말 급할 때가 아니면 배달을 시켜본 적도 없어요. 그냥 직접 가서 포장을 해오고 말죠. 여행이요? 일이 바빠서 꿈도 꿔본 적이 없네요. 대신에 남편이랑 나중에 애 낳고 애 시집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할 일 다 끝났다 생각이 들면 그때 은퇴하고 세계 일주 가자고 그거 하나는 약속을 했었네요. 남편은 아직도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고 전 부잣집 사모님들이라면 명품백 들고 오전부터 백화점에 가서 쓸데없이 쇼핑이나 하면서 남편이 번 돈을 펑펑 쓸 줄 알았는데 명품백은 아주 예전에 남편과의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받은 200만 원짜리 백 하나가 전부고요. 백화점이요? 전 백화점 가서 뭘 사질 못하겠더라고요. 자리세가 얼마나 비싼지 거기서 물건 사려고 하면 손이 떨려서요. 누구는 그런 저희 부부를 보고 아직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궁상맞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람 인생이 또 언제 어떻게 고꾸라질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힘들게 벌었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잘 아니까 돈이란 건 우리한테 잠시 주어진 운과도 같은 거니까 그런 운을 함부로 써버리지 말자고요. 대신 앞뒤 가리지 않고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저희도 별 수 없는 고슴도치 부모거든요. 일을 하느라 바빴을 때는 애를 낳기를 여유조차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나서는 저희도 저희를 꼭 닮은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해서 낳은 저희 딸이에요. 남편이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는 딸보다 아들이 좋다고 아들 낳으면 맨날 같이 운동도 다니고 등산도 다닐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딸이라서 실망을 하지 않을까도 했었거든요. 웬걸요. 아들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딸이면 아주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등산이요? 그 어린애가 산이 좋은 걸 뭘 알겠어요. 주말에 거의 잠들다시피 한 딸을 등에 업고 산 정상까지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둘이었는데 왜 그렇게 딸 문제라고 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인가 봐요. 또 하나 저희 부부가 아끼지 않는 일이 바로 기부였습니다. 뭐 사업하면서 기부 많이 한다고 하면 절세 위에서 돈 딱 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부부가 아주 어려웠던 그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연말 연초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돈과 필요한 물건들을 꾸준히 기부하며 지내왔어요. 괜히 땡땡기업에서 기부하는 거라고 이름 달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람들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선한 마음이 변질될 것 같다는 걱정도 들어서 오히려 기부를 하면서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기업 이름은 빼고 딸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부터는 딸한테 저희가 쌓은 좋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딸 이름으로 그렇게 꾸준히 기부를 하게 됐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좋은 일에 큰돈 쓰는 건 이상하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게 아깝지가 않다고 해야 하나요? 뭐 남들 돈 가져다가 장사하는 주제에 괜히 착한 척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참 그렇게 남을 돕는 거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냐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인생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마주해야 할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저희 부부였고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선한 일 하면서 좋은 영향력 많이 끼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어려운 길만 걸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로 잘 깔려있는 길을 우리 딸이 제대로 걸어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딸을 키우는 일은 시작하는 것부터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일 같아요. 애가 어렸을 때도 남의 품에 안겨서도 한 번을 울지 않고 잠깐 내려놓고 볼일을 보더라도 보채는 적이 한 번이 없는 그런 애였어요. 하도 조용하고 울지도 짜증을 내지도 않길래 되려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을 해서 병원에 찾아가 본 적도 있었는걸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듣고 나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요. 딸 애를 임신했을 당시에도 워낙 바쁘게 일을 하시는 시기였고 시끄러운 공사 현장의 소리를 고스란히 듣기도 해서 애가 어지간한 큰일에는 놀라지도 않는 강심장이 됐나 보다고 남편이랑 저랑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는 이 딸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잘 참는 게요. 정말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딸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에는 늘 부족함이 없이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왔고 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일도 있구나 싶어 나름대로 뿌듯해하고 있었죠. 그런 딸애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학교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건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하고 있던 애였는데 이번에 회장 선거를 나가면서 원래 잘 지내던 친구들이랑 좀 틀어졌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립학교라서 내로라 하는 잘 나가는 집안 자식들이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회장이나 부회장 자리에 욕심이 많은 애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아무래도 내신이나 학생부를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선출직을 한번 맡아본 것 자체가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신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니까 무슨 학교 회장 선거하는데 어지간한 정치인들 선거하는 것처럼 부모님까지 나서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 부부가 학을 뗐었거든요. 저희 애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갑자기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됐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것보다는 반 친구들이 회장 선거에 꼭 나갔으면 좋겠다고 미뤄져서 아마 착한 저희 딸이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애들 하자는 대로 끌려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는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몽땅 해줬는데요. 그렇게 회장 선거에서 별로 의식하고 있지도 않았던 저희 딸이 압승을 해버리자
원래 이 자리를 누리고 있었던 애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기 시작했나 봐요. 얌전한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라고요. 저희 애한테 정말 안 어울리는 수식어긴 하죠. 집에 와서 너 친구들한테 그렇게 따돌림 받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그게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다고요. 그래도 부회장 자리에 있는 남자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학교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 부회장이라는 얘네 집은 저희 집이랑 잘 아는 사이였는데요. 저희 쪽에 들어오는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는 회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집안과 집안의 관계가 있으니 부모님 쪽에서 얘기를 잘 해주신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데 애들끼리 그새 친해진 모양이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누구랑 어쨌네 저쨌네 시시콜콜 얘기하는 성격이 아닌 딸도 그 부회장이라는 친구의 얘기는 종종 하고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집에 데리고 온 적도 있었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부모 된 입장이잖아요. 딸이 학교 생활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것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집에 올 때마다 딸은 부끄러워하면서 엄마까지 안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괜히 선물도 더 챙겨주고 그 집안이랑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더 챙겨주고 싶고 고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은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찾아온 위기 상황을 잘 모면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둘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만 뭐 비싼 과외나 입시 상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딸은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아버지가 은퇴하고 회사를 물려주게 된다면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자기가 물려받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평소에는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데 깡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박사 학위를 준비하면서부터는 회사에 본격적으로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창 연애도 하고 본인 인생 즐겨야 하는 나이에 회사 생각 때문에 여기에 너무 묶여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왜 그때 고등학교 때 같이 회장 부회장 나란히 하던 그 친구랑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솔직히 한시름 덜기도 했었죠.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도 없었고 저도 사실은 사연을 쓰면서 처음 하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동질혼이라는 개념에 은근슬쩍 찬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결혼을 논의하는 시기가 된다면 어떤 집안에 시집을 보내야 하게 될지 이 사람 인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안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랑 오래 거래를 했던 집안이기도 하고 자세히 알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처럼 기부도 꽤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종교도 같았고요. 오히려 그쪽 집안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저희는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니까 오히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 집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면도 있었고요. 생활 방식도 가정 환경도 비슷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라도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 얘기를 하게 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아니면 제가 보는 눈이 너무나도 없었던 건지 여튼 여러모로 후회만 남는 시간들이었네요. 딸에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본부장 직함을 달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본부장이라고 하니 낙하산이 따로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워낙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기도 했고 해외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저희는 다 죽어가는 부서를 딸한테 맡긴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 부서에 딸을 보내는 게 솔직히 못마땅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남편은 원래 새들이 나는 방법을 알려줄 때는 벼랑 끝에서 밀어보는 거라면서 딸이 잘 해낼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내려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냐고요? 딸이 정말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 새끼였나 봐요. 아주 멋지게 날개를 펼치고 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분명히 딸이 입사하던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다 망해가는 부서나 다름이 없었는데 딸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불과 8개월도 안 돼서 매출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회사 내 핵심 부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과 저는 딸이 기특하고 대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성장에 지대한 공을 끼친 사람들은 수시로 특별 상여를 주면서 그 공을 치하하는데 딸이라고 그걸 안 주게 되면 오히려 차별이잖아요. 남편이 딸의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따로 불러서 혹시 원하는 게 있냐, 이 팀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면 네가 원하는 부서로 발령도 보내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얘기에 딸아이는 의외의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서 이동은 괜찮고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아빠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일도 일이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으면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 기회에 부모님한테 제대로 허락받고 싶어. 아빠도 자주 봤었고. 네, 그 부회장이라는 친구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맡은 일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걸 들어보니 딸이 어지간히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다 싶더라고요. 워낙 집안끼리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이기도 하고 또 딸이 힘들었을 때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으니까 저희가 크게 반대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만 남편은 지금 그럼 사위가 사돈댁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아무리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고급 인력을 무작정 빼오는 것은 우리 쪽에서도 도리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는 아마 사위가 먼저 꺼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요. 그렇게 사람 괜찮다고 덜컥 뽑아놓고 일을 시킬 정도로 주먹국으로 굴러가는 회사는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딸한테도 잘 얘기를 하니까 얼추 이해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될 줄 몰랐어요. 당연히 저희 집도 그쪽 집안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는 집안이고 이 정도면 동질혼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돈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보죠. 아니면 애초에 저희 집으로 장가를 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양가 어른들이랑 처음 뵙고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전 딸아이의 결혼에 사돈댁에서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바라는 구석이 있는지 솔직히 그 의도를 처음 의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이 예쁘게 잘 만나오고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 쪽 입장이었나 봐요. 원래 집안끼리 만난다는 게 이런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사돈댁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보다는 두 사람의 결혼으로 우리 집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결국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벌써부터 다른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집안의 만남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한다니까요. 솔직히 저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잘 됐어요. 저희는 물량 공급 끊길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돈댁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재 수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애들 결혼이 아니라 기업이랑 기업이 합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된 일이죠. 안 그래요, 여보? 기업과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에 저랑 남편은 난색을 표했고 그 표정을 보고 사돈댁에서는 얼른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말을 수습하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얘기만 나오면 조금 예민하게 구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집안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우연히 안사돈이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래, 땡땡 기업 있잖아. 완전 팔자 핀 거지, 우리도. 원래 다른 건 몰라도 가족으로 이어진 사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 너 다른데 못 봤어? 괜히 기업끼리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렇게 덩치 키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아유, 몰라. 부럽긴 뭐가 부럽니? 애가 이런 데서 또 효도를 한다니까. 아, 왜 거기 그 집안 아들은 이번에 승무원이라고 얼굴만 보고 데려와가지고 집안이 아주 거렁뱅이나 다름없대잖아. 걔는 이제 인생 말아먹은 거지 뭐.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달라. 걔는 이제 평생 자기 마누라가 친정에 돈 빼돌릴 거 걱정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한다니까. 이래서 결혼 가지고 한미천 잡아보려는 인간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돼. 어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니, 내가 무슨 한미천을 잡아, 얘. 결혼을 하고 보니까 미천이 생긴 거지. 안사두는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친구랑 신나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기분이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물론 저희 집안 욕을 한 건 아니었지만 안사돈이 자식들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혹시라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는 걸 애들끼리 정말 마음이 동해서 허락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이용해서 집안을 어떤 식으로든 굴려볼까 생각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딱 잘라서 이 결혼은 안 된다,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전화 내용을 들으신 거냐고 화들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혹시라도 자식들 결혼 가지고 집안끼리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라면 전 거절한다고요. 오로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시키는 결혼이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들어서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도 아들의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집안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행이란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거기서 안사돈끼리 얼굴 붉혀서 싸우는 것도 웃기고 찝찝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렇게 인사를 마무리시켰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했어요. 남편도 제 얘기를 듣고 꽤나 생각이 깊어 보이더라고요. 가진 게 많아지면 그렇게 고민할 일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선의를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꼭 내 것 뺏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다른 게 몰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면 딸아이의 행복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큰맘 먹고 딸애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사위를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요. 그런 중책을 맡기기에는 아직 예비사위라는 관계 말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도 남편 의견에 동의했고요. 사실 예비사위라는 사람이 딸애랑 학창시절 가깝게 지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하나 없을 뿐더러 하다못해 이력서나 본인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면접을 제대로 본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거절 때문에 여기까지 파장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애도 본인들 사이에서 한 얘기였고 이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도 아니니까 중간에서 자기가 잘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줄로만 알았어요. 그 뒤로는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꽤나 괜찮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결혼식이었으니까 하객 명단 짜는 것부터만 해도 일이더라고요. 회사도 한참 바쁠 시기였는데 나름 딸대로 회사 일이 끝나면 웨딩 촬영을 하고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지인들에게 딸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청첩장을 전달하느라 바빴고요. 그런 바쁜 시기에 갑자기 사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잠시 만날 수 있겠냐고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죠. 그냥 단순히 결혼식과 관련해서 급히 상의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제가 안싸돈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 보이는 불편한 눈치이긴 했지만 당연히 딸의 결혼식과 관련된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 얘기 들었어요. 사돈,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애한테 뭐 부족함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회사 물려주실 생각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같은 회사에서 지내는 게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때도 충분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회사를 옮기는 건 속단이다. 애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서요. 혹시 사돈이 중간에서 반대라도 하셨나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시니까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결혼 얘기도 아니고 회사 얘기를 하자고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저희 회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절대 사람 그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비사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회사 중책을 맡기게 되면 저희 회사 사람들은 내가 대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지 황당할 것 같은데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대체 저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바깥 양반도 아직까지 애한테 회사 물려주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저도 그런 식으로 딸애한테 회사 물려줄 거란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먼저 속단해서 판단하고 생각하신 건 사돈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결혼 앞두고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선 좀 불편하네요.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했나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딸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당연히 딸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을 전제하고 구워 삼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설령 딸이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딸이 물려받을 문제인데 갑자기 사위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나중 일을 생각해서라도 더 좋은 결정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라도 이 결혼에서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덤벼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라도 결혼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미 웨딩 촬영도 다 마치고 청첩장도 다 찍어내서 주변 사람들은 딸의 결혼 소식에 대해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제가 나서서 결혼을 엎게 돼버리면 이게 무슨 망신이고 저희 집안 체면은요. 그런 상황에서 체면 차릴 생각은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고 짧은 생각이었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날선 반응을 보이니까 혹시라도 결혼이 엎어지자는 얘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에요. 사돈이 금세 또 반응을 바꿔서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 딸의 회사로 넘어갈 거라고 잘 얘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찾아와서는 회사 일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이사진 분들이랑 같이 결정할 문제다. 딱 그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집안에서 뭐 안 좋은 얘기라도 돌았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답니다. 그런 건 아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집안 일은 집안 일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까지 계속 찝찝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차마 다 차려놓은 밥상, 다 준비되어 있는 딸의 결혼식을 엎어버릴 정도의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일찌감치 맞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왔던 것엔 분명 제 잘못도 있었다고. 예, 그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하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을 안고 결혼식 당일이 찾아왔어요.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까지 딸애를 붙잡고 너 혹시 시댁에서 들은 얘기 없냐? 네가 싫다고 얘기하면 이 결혼 언제든지 엄마가 엎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결혼 앞둔 신부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나 봐요. 그러자 딸도 이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것은 우리 둘 사이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시댁에 대해서 자기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 쪽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한 마당에 앞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어른스럽게 되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시댁에게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이제는 자기가 목소리 키워서 얘기할 거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학창 시절에 싫은 소리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그런 모습은 이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늘 순하게 남들 의견을 잘 들어주는 딸이 시집 가서는 제 목소리를 과연 잘 낼 수 있을까 걱정만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벌어질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결혼식 당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혼주 메이크업 받기 위해서 샵으로 갔는데 사돈이 미리 와서 화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결혼식 당일까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솔직히 그때도 저런 집안과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내심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혼주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수수하냐, 본인은 화려한 게 좋다, 화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신부니까 혼주님들의 메이크업은 수수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쾌한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게 뭔가 흠집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헛기침을 하면서 사돈을 붙잡고 한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딸이 얼른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잖아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다 보니까 혼주들 메이크업은 수수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괜히 좋은 날 이런 일로 문제 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막 도착하셨고 메이크업 받고 사진 찍고 싶으신 거면 결혼식 끝나고 제가 따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이제 시작하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시는 게 어떨까요? 딸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사돈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소리를 하려다가 제 얼굴을 힐끗 보고는 꽁한 얼굴로 알겠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딸애가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아서 딸의 손을 붙잡고 잘했다고 아무래도 중한 날이니까 다들 예민해져 있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달랬어요. 딸애가 먼저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머리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려고 가운을 입은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넌 그렇게 사돈들 다 있는 자리에서 꼭 내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떻게 된 게 제대로 얘기 한마디를 못해서 남편 자리 하나 못 내주고 결혼식 날까지 이렇게 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데 결혼해서는 얼마나 또 눈치를 주려고 그러는지. 너 두고 봐. 결혼식 끝나고 내가 어른 대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니네 친정에서 계약은 제대로 따가지고 올 수 있겠어? 넌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니네 집 식구 아니야. 우리 집 식구지. 벌써부터 그렇게 친정한테 팔 안으로 굽는 모습 보여주면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옳다구나 하겠어? 하여튼 부모한테 뭘 배워먹었는지 버르장머리가. 어머님 여기서 왜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회사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회사예요. 그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죠. 왜 자꾸 저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러려고 결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목석 같은 애랑 내가 왜 우리 아들 결혼을 시키겠니? 그렇게 시댁에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벌써부터 두 손 두 발 다 될 거면 차라리 이 결혼 엎어.
딸의 팔목을 붙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질질 끌고 간 사돈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하고 말더군요. 사돈한테 얼마나 붙들려 있었는지 빨갛게 부어오른 딸의 손목을 보고 저도 결국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박혀있던 머리핀들 다 잡아 뜯어버리고 비상계단으로 가서 딸의 손목을 확 낚아챘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죠. 사돈은 어디서부터 듣고 있었냐며 벌벌 떨고 있었고요. 말씀 잘하셨네요. 방금 제가 이 결혼 엎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너 바보니? 왜 우리 집에서 이따위로밖에 말 못하는 인간만도 못한 사람 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야? 엄마 너 절대 그렇게 안 키웠다. 사돈도 아니죠. 정 사장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질 각오는 하셨겠죠? 이 결혼 제가 반대해요. 파혼입니다. 그쪽 하객들한테는 알아서 알리시고 저희 딸한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그쪽 그 잘난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우리 집안이랑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엮일 일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딸이 수긍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도 이 결혼은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지 한숨을 푹 쉬면서 제 뒤로 쏙 숨었고 놀란 사돈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순간 화가 나서 한 얘기다.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도 못하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저는 핸드폰을 들어 가까운 하객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 업체에 저희 쪽 모바일 청첩장을 돌렸던 하객들에게 파혼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소식을 들은 남편과 바깥 사돈도 놀라서 달려왔지만 비상계단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엉엉 울며 빌고 있는 안사돈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 뒤집어졌죠.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이딴 일로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애를 쥐잡듯이 잡는 집구석에 시집을 보내려고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너 아직도 이 결혼하고 싶니? 파혼에서 쪽팔린 건 한순간이야.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게 왜 쪽팔린 일이니? 잘못은 이쪽에서 했는데? 식장 위약금부터 하객들한테 나갔던 돈들 전부 다 청구할 테니까 그거 갚을 준비나 하세요. 알겠어요? 제가 한때 사돈이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거니까요. 여보, 당장 회사 들어가서 여기랑 거래하고 있던 것들 싹 다 정리해요. 이 집구석은 우리 집안 뽑아먹을 생각으로 지금 이 결혼 준비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자기 아들 우리 회사에 앉혀놓고 딸한테 물려줄 우리 회사 차지할 생각으로요. 난 이런 도둑놈들이랑 결혼 더는 진행 못해요. 바깥 사돈도 그제서야 크게 오해를 하신 거다 손사리를 쳤지만 딸애가 뒤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이 결혼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다 네 거 될 거고 원래 부부란 게 네 거 내 거 없는 사이지 않냐면서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고요. 이제야 그 말을 하는 딸한테 울컥 화가 나기도 했지만 자기 혼자 다 안고 결혼을 해서 시댁이랑 싸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짠하기도 하고요. 이런 결혼은 어른들 선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갑작스러운 파혼 결정의 이유를 들어보고서 수긍한 눈치였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안사돈을 계단에 내버려 두고 저희 식구들은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무능한 예비사위가 파혼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서 저희 집안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다시는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자기 부모 하나 휘두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요. 결혼식이 코앞에서 엎어진 딸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봤을 땐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면서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집안이 쑥대밭이 됐지만 더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간 거라고 전 그렇게 믿고 싶네요. 거지 같은 집구석으로부터 딸을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지금은 그런 생각만 드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많은 나이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늦깎이 예비 신부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39살, 저는 41살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너무 늦게 결혼에 뛰어든 게 된 탓일까요? 제가 겪게 된 파란만장한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참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무려 16년이나 되는 세월을 지겹게 연애만 한 셈이죠. 둘 다 요새 말하는 비혼주의자라서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전 무조건 마흔이 되기 전에 꼭 결혼을 하고 말리라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는 쪽이었고, 남자친구는 저처럼 적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저와 한다는 쪽이었어요. 그런 저희가 아직도 결혼에 꼴이 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댁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꽤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의외죠. 제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시댁과의 갈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99%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왠지 시아버지와 갈등이 많은 편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3살이 많거든요.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남자친구는 20살, 저는 23살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버님은 그것도 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갈 때 제가 마중을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던 것이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가 연상인 경우는 잘못된 사랑이야. 어린 남자가 뭣도 모르고 먼저 좋다고 했어도 여자가 염치가 있으면 거절을 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봐야지. 어떻게 양심도 없이 3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서 군대 마중까지 나와? 나는 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기 싫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어머님이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었겠나요? 그저 남자친구 배웅만 잘하고 돌아왔죠. 남자친구와는 오래 연애를 한 터라 같이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언제는 명절 연휴가 긴 때가 있어서 둘 다 휴가를 맞춰서 해외로 한번 놀러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버님이 아신 거예요. 설에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당장 취소해. 어디서 결혼도 하는 여자가 남자랑 여행을, 그것도 해외로 다니고 있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너무 완강하게 화를 내시는 아버님 덕분에 결국 여행까지 취소했다니까요. 그 덕분에 미리 예약해둔 비행기 표며 숙소며 예약 취소금을 많이 물어내서 손해를 봤고요. 미리 쓰겠다고 회사에 낸 휴가도 취소할 수 없어서 휴가까지 그냥 다 날려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아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감행한 이유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 한 번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서로 만나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2번, 남자친구와 장기간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딱 2번이었는데 어찌나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생각나던지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들었다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전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겠다. 다른 남자랑은 절대 결혼 못하겠다 하는 걸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16년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님은 저를 아직도 그리 예쁘게 여기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16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고 아버님도 이제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우리 결혼하기로 한 거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아버님이 제일 걱정이야. 뭐라고 하셔?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셔. 내 생각엔 자기를 벌써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설마 이제 와서 결혼 반대하시겠어? 걱정 말고 잘 준비해보자. 마침 아버님 생신이고 해서 상견례 날짜도 의논 드릴 겸 식당 예약을 해서 찾아뵀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팔에 깁스를 하셨네요. 다치신 거예요? 너
우리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하지 마라. 저번 달에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 사이에 전화 한 번이라도 했냐? 나름 밝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디가 다치셔서 심기가 불편하신 건지 핀잔으로 맞아주시더라고요. 좀 욱할 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전화를 내심 기다리셨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 조금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제 연락 기다리셨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화 자주 드릴게요. 나는 엎드려 절 받는 거 싫다. 알아서 잘하면 되지. 맨날 말로만. 말로는 나도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아유, 이 양반 또 그 몹쓸 말버릇 나오시네. 자자, 이러지들 말고 얼른 밥이나 먹자. 아유, 네 아버지 이번 생일상은 화려하게 차려달라고 어찌나 성화든지. 내 어제부터 끓이고 지지고 볶느라고 힘들었어. 얼른 숟가락들 들어. 어머님 말씀에 식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가 이제 한가족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결혼 전 며느리 기강을 단단히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육고기보다 이런 물고기 있지? 생선을 갖다가 푹 졸인 음식을 좋아해. 너는 뭘 잘 만드냐? 전 미역국 잘 끓여요. 미역국 같은 소리. 내가 방금 생선을 좋아한다고 말했잖아. 그럼 못해도 아버님 저 생선 요리 정말 잘해요. 잘 됐네요. 하고서 열심히 연습해 와서 해보면 되지. 그걸 고지고대로 네가 정말 잘하는 음식을 얘기하고 있어? 아, 네, 죄송해요. 생선 요리 연습해 볼게요. 맞다. 우리 케이크 사왔는데 특별히 아버지 생신이라고 2단 케이크로 준비했대요. 보세요.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저런 걸 누가 먹냐? 다 모양값에 장식값만 엄청 들었겠구만. 얼마 줬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신데 최고로 좋은 걸로 준비해야죠. 이그 씀씀이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 너희 부모님이 경제관념을 잘 가르치신 건 맞지? 그래, 말 나온 김에 친정아버지 재산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네? 저희 친정아버지 재산이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대략 짐작 가는 금액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한 5억쯤 있으시냐? 아니면 10억? 글쎄요, 전 진짜 잘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힘들게 버신 돈인데 제가 나서서 물어보거나 물려달라고 할 수 없죠. 전 제가 벌어서 이 사람이랑 열심히 가정 꾸려보려고요. 요즘 세상에 젊은 애들끼리 어떻게 집 사고 자식 낳고 해? 한 5억쯤은 가지고 계시겠지. 그 돈 보태서 서울에 일단 집부터 사라. 서울이요? 서울은 비싸서 못 사요. 저희는 경기도나 송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송도? 무슨 그딴 데를 집이라고 사? 거기 살 거면 애초에 결혼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 영 끊자. 아니 그것보다도 너희 아버지는 직업이 뭔데 시집가는 딸 자식 송도 같은 데에 신혼집을 마련할 생각을 하게 하시니? 좀 일찍 은퇴하신 편이고요. 요샌 취미삼아 대리기사 종종 하고 계세요. 뭐? 지금 대리기사라고 했냐? 그러니까 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 시중 들면서 하인 마냥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일 말하는 거야? 나더러 지금 종노릇하는 양반을 사돈으로 두라고? 이런... 내 생일에 와가지고 이게 다 뭔 어이없는 소리야. 이 결혼 물러라. 나는 얘네 집안이랑 절대 사돈 못 맺는다. 이 결혼 당장 없던 걸로 해. 참고 참았던 제 화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저희 아버지 직업까지 비하하시고 또 조롱하시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종노릇이요? 하인 노릇이요? 말을 참 정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저 또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이만 일어나 볼게요. 따라 나올 필요 없어. 먹던 밥이나 마저 먹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예약해둔 2단 케이크를 들고 혹여나 케이크가 망가질까봐 조심조심 들고 KTX까지 타고 아버님 댁으로 내려간 제가 바보였죠. 이 말을 듣겠다고 저야말로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16년이나 되는 세월을 허비하고 또 우리 아버지까지 욕보이게 했다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대리기사를 하게 된 데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와 중매로 결혼을 하셨는데 엄마와 크게 정이 없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밖으로 도는 일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고 또 끔찍히 챙기더래요. 아버지도 그런 엄마와 정이 깊어지신 거죠. 나중에는 엄마는 그저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애틋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시 중년의 나이에 엄마랑 신혼처럼 애정어린 시간을 보내길 3년. 3년 만에 엄마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버지는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늘 듬직하고 힘이 세고 남자다우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걸 전 그때 처음 봤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울고 라디오를 듣다가 울고 길거리를 걷다가 울고 엄마를 무척 닮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우셨죠. 한 번은 잠든 제 얼굴을 쓸어내리며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귀한 줄 모르더니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니 이렇게 그리울 수가 있을까? 내 평생 쓰고 또 써도 다 못 쓸 만큼 재산이 있어도 그게 다 네 엄마 없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아무리 후회한들 꿈속에서라도 한번 네 엄마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염없이 엄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죠. 회사도 정리하고 술만 드시며 참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디서 술을 엄청 드시고는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탔는데 평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기사가 나온 것 같더래요. 어느 동네로 가십니까? 분당 땡땡 빌라로 갑시다. 사장님 차도 참 좋으시고 좋은 데 사시네요.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사장님은 언뜻 보기만 해도 돈이면 명예가 타고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빈말이라도 듣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대리기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 뵀는데요. 대개 고급 아파트나 부촌에 사시는 분들은 일관적으로 간통하는 관상이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최고라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그런데 사장님, 다 가지신 듯한데 어쩐지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주도 많이 하신 거겠죠? 그런 것도 보이나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제 와이프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이, 저런, 평소에 두 분이 정이 무척 깊으셨나 봐요. 아니요,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내가 아내에게 생전에는 정말 잘못해줬죠. 그래서 더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떠나버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할 걸.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저도 사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살기가 팍팍해서 이렇게 일이 끝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 삼아 대리기사를 뛰곤 해요. 퇴근해서 애들 보는 시간이 참 짧아요. 그마저도 재워놓고 이렇게 몰래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심정이란. 사장님, 저희 와이프가 죽고 나서 제가 위로를 받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이어서 자주 보다 보니까 어쩌다 외워버린 시가 하나 있는데 좀 들려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나에게도 위로를 좀 해주세요. 목소리 좀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행복한 죽음. 젊은 나이로 죽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다. 푸른 줄기로 빛나는 나무처럼 싱싱한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 오래 산다는 것이 자칫 허물만을 남기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떠남은 행복이다. 아쉬워할 때 떠나는 것은 오히려 고맙다. 그럴 수 없는 게 다만 아쉬울 뿐.
이거 갑자기 외우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싱싱한 추억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은근히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와이프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기보단 행복한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내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비슷한 마무리를 짓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시라서 참 와닿았어요. 그렇네요. 제 마음도 기사님을 만나기 전과는 확 달라진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참 기사님도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아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은인 같기도 하네요. 고맙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그 대리기사를 만난 이후로 마음을 많이 추스리셨어요. 아버지도 그분의 소개로 대리기사 일을 취미 삼아 하시게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의아해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밤에 대리기사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하니 속 얘기들을 털어놓는데 그 얘기 듣다 보면 사는 게 뭘까 하는 허무함과 의문점들이 참 많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지. 특히 밤에 대리기사를 하면 말이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불륜이 그렇게 많더라고. 특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공허해서 그런가. 옆자리에 애인 끼고 앉아서 마누라한테 전화 걸어서 태연하게 나 지금 집에 들어가 이런 통화를 하더라니까. 그러고선 애인 먼저 내려주고 자기 집에 뻔뻔하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지. 그런 걸 보면 난 생전에 네 엄마한테 잘해주진 못했어도 부끄러운 짓은 안 했다는 묘한 위로가 되기도 해. 그러고 보면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의 매너나 태도가 확실히 좋고 존댓말 써주고 배려해주고 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진상을 피우거나 사람을 막 하대하는 경우도 많더구나.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끼리끼리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새삼 느끼기도 하지. 다 떠나서 그 시간에 대리기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저번에 날 태워줬던 그 청년처럼 말이야. 그 사람들과 일 끝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술도 한잔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생명력, 에너지, 발팔한 기운 같은 것들이 내게도 전달이 되는 기분이지.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는 지금까지 대리기사 일을 하고 계셨고 저 또한 전혀 그게 부끄럽거나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떳떳하게 밝혔던 것인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심한 막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요, 참 대단한 재산을 가진 분이세요. 원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부동산 대부시고 엄마는 장학재단 이사장 딸인걸요. 엄마가 증여받은 것만 4, 50억이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것만 100억 이상이고요. 서울에 건물만 4채인 분에게 종 하인을 들먹거리다니 아버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전 그 길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할래요. 왜? 이번에 인사드리러 가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쪽 아버님이 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결혼해봤자 평생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아서.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얼른 말해봐. 이 아버지가 해결 못할 일 본 적 있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어서 말해봐라. 그게 아버지 직업을 묻길래 취미삼아 대리기사 일하고 계신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뭐라고 트집을 잡아? 대리기사가 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종노릇을 하는 거래. 그런 집안이랑은 절대 사돈 못 맺는다고. 기가 막힌다. 무슨 그런 막말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못 참겠어서 그대로 박차고 나와버렸어. 내가 막 따지고 왔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어. 딱 보니까 너네 시아버지 될 뻔한 분, 변변한 직업도 없고 재산도 시원찮지?
그러니까 남의 직업을 갖다가 함부로 평가하고 하대하고 막말을 일삼지. 내가 가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 집 연락처 좀 줘봐. 저희 아버지 한 번 화가 나시면 아무도 못 말리시거든요. 저 또한 분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버지가 가서 한번 크게 혼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괘씸했거든요. 그래도 저랑 만난 세월이 16년이잖아요. 자기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본인 아버지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대신 나서서 싸워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말리기는커녕 그냥 멀뚱히 아버님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 나서지 않는 남자친구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아버님은 쭉 저에게 막말을 하고 하대를 하고 무시를 하셨는데 그걸 방관한 건 남자친구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멍청하게 그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아버지는 정말로 남자친구네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 될 뻔했던 아이 아버지요. 지난 일로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애를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셨으면 어른이 아직 밥 숟가락도 내려놓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소리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가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싹싹 빌러온 거요? 빌긴 누가 빌어? 내 딸 이따위 집구석에 시집 보낼 생각 추워도 없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 누구긴 누구야. 그 잘난 대리기사 일로 종노릇하면서 밥 벌어먹는 양반이라고 들었소만. 또 그 상스러운 소리. 대리기사는 내 취미야. 내 재산이 100억이다. 당신 살면서 1억이라도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 100억? 당신이 100억 재산이 있으면 나는 1000억 재산이 있다. 나이든 양반이 100억, 1000억 따지는 말본새가 영 유치한...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 100억, 1000억 타령하는 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너 혹시 만석이냐? 뭐? 내 이름을 갑자기 왜 불러? 당신 뭐야? 맞구나, 만석이. 야, 사람 인연 참 나야, 나. 너희 아버지가 모시던 회장님 댁 둘째 아들 기억 안 나냐? 네가 정말 그때 그 녀석이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야 알아보겠냐? 그리고 보니 어릴 때 얼굴이 좀 남아있네. 야, 네가 참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렸을 때 우리 집 지하에 살면서 내가 옷이랑 참고서랑 얼마나 많이 갖다 줬냐. 그렇게 돈 많은 집에서 얻어 입고 얻어 먹으면서 살았으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도 알아야지. 대려 무시하고 갑질을 해? 종놈은 너였잖아. 그렇게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와등바등하더니 그나마 사돈의 연을 맺으면 비슷한 급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복 네가 다 걷어찬 셈이다. 안 그래? 아버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의 집은 예전부터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회장님 아들로 도련님 대접을 받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많이 받았나 봐요. 온갖 심부름에 잡일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세상살이 정말 원망스럽고 각박해서 살 수가 없네. 네 놈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를 무시하더니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까지 쫓아와서 나를 바닥 끝까지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하겠어? 돈 없고 빼먹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 그래, 네 놈이라면 100억이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집안에서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었겠냐? 어차피 이 결혼 성사될 것 아니었잖아.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행패는. 무슨 소리야. 네가 아직도 날 모르나 본데.
나는 어려서부터도 그랬고 커서도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굴거나 사람 하대하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생각해봐라. 너 어렸을 때도 나는 너랑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그래서 먼저 오락기 같은 것도 많이 빌려주고 같이 시내에 나가자고 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가 자격지심에 늘 쭈뼛대고 내가 뭘 해줘도 감사하게 받질 않고 꼬아서 생각하고 어디 거지 적선하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그랬던 것 아니야? 이번에도 그래. 나는 너희 집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몰랐어. 그냥 우리 딸이 좋다고 하니까 인사까지 보낸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 돈이 많으니까 한쪽만이라도 돈이 많으면 기울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싶었어. 넌 그건 모르지? 나는 애들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씩 통장으로 넣어주려고 했다.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아냐? 내가 대리기사에서 버는 돈이야.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취미 삼아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의미 있게 번 돈이라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나중에 손자 손녀라도 생기면 교육비로 쓰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넌 뭐냐? 그 돈도 대리기사로 종노릇하면서 번 돈이라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로서는 우리 딸 무시하는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없게 된 거 아니야. 다 떠나서 얘가 이제는 너희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단다. 그럼 끝인 거지. 무슨 미련이 남아서 통곡에 오열하면서 내 탓으로 뒤집어 씌워. 뭐?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기 싫어? 참나 그렇게 16년이나 좋다고 군대까지 기다리고 여기저기 여행이다 뭐다 쏘다니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네, 제가 참 콩깍지가 눈에 단단히 씌었었나 봐요. 근데 아버님으로 하여금 그게 모두 다 벗겨졌네요. 절 볼 때마다 참 무시하시고 막말에 기분이 나빴었는데 저희 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 하던 분이셨어요. 진작에 이 사실 알았더라면 저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잘 됐네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제 인생이 참 불쌍해질 뻔했어요. 아버님이 제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진 말로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 떨어지게 해주셔서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빠한테 말 다 했어? 웃긴다. 내가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자기 부모 욕하는 건 못 참겠어? 그럼 우리 아버지 욕할 땐 왜 가만히 있었어? 너도 속으로 은근히 우리 아빠 대리기사 한다고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다. 네가 너희 아버지 재산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너네 집이 부자인지 거지인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막말로 대리기사 장인어른 두고 싶어하는 남자가 대한민국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네가 이제 본성이 드러나네. 이런 걸 좋다고 16년이나 만난 내가 바보지. 그래, 그만둬. 깔끔하게 헤어지자. 더 들을 말이 뭐 있겠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에게 보통 열등감을 가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두 분이 어렸을 때 한 집에 살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대요.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지의 댁이 저희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등 소일거리를 하며 살다 보니 예비 시아버지도 그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았대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상명하복 이런 걸 참 좋아해서 온 가족이 하인 노릇을 하며 굽신거리도록 만들었다나요. 남자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명절 제사에 음식 만드는 걸 시키는 건 당연했고 김치 담그기부터 할머니의 잔심부름까지 차라리 가정부를 정식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킬 때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걸 좋아했대요. 예비 시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글쎄 저희 아빠와 예비 시아버지는 동갑내기니까 둘이 같이 놀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꼭 이기는 걸 저희 할아버지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셨대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지고 예비 시아버지가 이기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한 번은 두 분이 중학생 때 읍에서 큰 경시대회 같은 게 열렸는데 아버지와 예비 시아버지 둘 다 거기 나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예비 시아버지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나 봐요. 정정당당하게 공부로 그동안 한 번도 못 이겨본 저희 아버지를 이겨볼 기회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보다 더 높은 상장을 받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코피가 터지게 공부에 공부를 했는데 막상 경시대회 당일날이 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를 경시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듣자니 너도 수학 경시대회 나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해서 미안한데 우리 애가 입이 짧아서 국이랑 밥이 뜨끈하지가 않으면 몇 숟갈 뜨지를 않는 거 알지? 그래도 점심은 든든하게 먹여야 애가 머리도 핑핑 돌아가서 문제도 술술 잘 풀어낼 것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그날 경시대회는 포기하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거든. 그걸 가져다가 시험장에 갖다 주면 좋겠네. 그럴 수 있지?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는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고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막 머리를 할아버지 턱 밑까지 들이대고 소리소리를 질렀대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하루쯤 식은 밥 먹으면 어디가 어때서요? 그렇게 먹이고 싶으시면 직접 가져다 먹이시던가요. 돈이 많으면 다예요? 그놈의 돈. 100억, 1000억을 가져도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100억쯤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커서 1000억 벌게 되면 회장님이랑 쟤랑 막 부려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남자친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예비 시아버지의 뺨을 막 때렸었대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정신 나갔어? 아유 죄송합니다. 회장님 얘가 요새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책만 들여다보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제가 단단히 주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도시락도 제가 책임지고 갖다 주라고 하겠습니다. 이깟 놈이 나가봤자 도련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텐데 괜히 거길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보고 예비 시아버지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 두 분이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사연을 들으니 아버님의 그 대단한 자격지심과 막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삐뚤고 괴팍하게 된 거였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시를 읊어주었던 그 대리기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리기사, 아니 오빠라고 할게요. 오빠랑은 남자친구와 파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아빠가 첫 만남 이후로 오빠를 너무 좋아하고 각별히 여긴 나머지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오셨거든요. 몇 번 집에 초대해서 술자리를 갖기도 하셨고요. 저에게도 친오빠처럼 다정하게 대해줘서 저도 잘 따르곤 했었는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마음고생을 왜 안 했겠어요. 사실 정말 힘들긴 했죠. 그래도 장장 16년이나 만났고 결혼까지 마음먹었던 사람과 가족끼리 왼수라는 이유로 헤어지고 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곁에서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준 게 그 오빠였어요.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좋은 책이 있으면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오빠가 한 말들에 감동을 받고 우울증도 나으시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오빠만 만나면 남자친구로 인한 힘듦이 없어지고 그나마 견딜 수 있었거든요. 둘이 자주 만나서 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빠의 딱한 사정도 듣게 됐는데 그것도 참 제 마음이 움직이는데 큰 원인이 됐고요. 오빠의 딸과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 안에 있는 모성애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제가 오빠의 와이프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 비밀로 했죠. 아무리 아버지가 오빠를 예뻐해도 사윗감으로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남자를 만나는 걸 환영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오빠와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몰래 집 앞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아빠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요즘 둘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설마 했는데 너희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맞는 건 아니지? 아빠, 미국으로 며칠간 투자 겸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네가 한번 얘기해보게.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리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숨기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내 딸을 심심풀이 연애 삼아 만나는 건가? 아니면 혹시나 결혼까지 마음을 먹고 만나는 거야? 둘 다 말이 안 돼. 내가 자네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자친구와의 일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아버지는 오빠와 제가 둘이 있는 걸 목격하시고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가 이 애를 키우면서 정말 정성 들여 키웠어. 얘가 태어났는데 조그만 게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와이프한테 없던 정도 막 생길 정도였는데 애도 크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면서 날 행복하고 기쁘게 해줬는 줄 알아? 남의 자식들은 사춘기다 뭐다 하고 한 번씩 부모 속을 썩인다는데 얘는 공부도 잘해 착실해 아빠한테 늘 살갑게 굴어 그러면서 내 속 한 번을 썩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애가 이렇게 남자 문제로 나를 2번씩이나 힘들게 할 줄이야.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아버지 속을 썩이려고 작정하고 그랬겠나요? 저에게도 아버지의 반응은 좀 놀랍긴 했어요. 아버지가 오빠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면전에서 완강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셔서 경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멀리 다녀오셨으니 여독도 있으시겠죠. 오늘은 이만 쉬시고 전 다음번에 정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놀라게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쉬십시오, 사장님. 오빠는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고 떠났고 전 아빠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 간곡히 매달렸어요. 아버지도 오빠 정말 좋아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진국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야? 오빠가 대리기사라서? 그럼 아빠도 예전에 그 예비 시아버지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오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오빠가 키우는 아이들 때문에 그러세요? 나 사실 아이들도 이미 몇 번 만나봤어. 애들이 오빠 닮아서 얼마나 순하고 착한데 벌써부터 나를 따르기도 하고. 저 자신 있어요. 딱 한 번만 허락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 아빠, 제발. 그래, 사람 하나만 보면 참 곱고 올바른 사람이지. 근데 아내랑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별을 했잖아.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첫사랑이었다는데 남자는 말이다. 한 번 빠진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다. 더군다나 서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 아내를 떠나보냈는데 평생 마음 한구석에 전부인을 묻어두고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 건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애들까지. 넌 그 자리로 들어가면 그냥 그 전부인 빈자리 대신하는 것밖에는 안 돼. 배울 만큼 배웠고 집안 좋고 인물 빠지지 않는 너 같은 애가 왜 그런 자리로 시집을 간다고 난리란 말이냐? 니네 엄마도 하늘에서 이 사실 알면 오열을 하실 거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 얼굴 어떻게 보게 하려고 그래?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차라리 그때 걔 전에 만나던 그 만석의 아들놈이 훨씬 낫지. 그나마 그놈은 새 장가라도 드는 놈이지. 벌써 헤어진 사람 얘기를 왜 꺼내고 그래요? 아무튼 전 이번엔 절대 못 헤어져요.
둘이라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렇게 전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놨고 기왕에 걸린 거 오빠랑 대놓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아버지도 빨리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헤어지고 나서 미안하다는 연락조차 없었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꼭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16년이나 만났는데 마무리는 제대로 해야 하잖아. 제발, 응? 안 될까? 남자친구의 간곡한 애원에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나가보니 익숙한 모습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고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말도 없이 아버님을 대동하고 나온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꼭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애를 시켜서 너를 불러냈다. 놀랐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걸요. 사과하려고 나오신 건가요? 아버님 사과 잘 받아드릴게요. 그럼 됐죠? 이제 사과 다 하신 거죠? 저 가도 될까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남자친구가 제 팔목을 붙잡아 다시 앉혔어요. 아, 왜 여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마음이 급해? 사실 나도 사과하려고 나왔어. 미안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너 없인 정말 안 될 것 같아. 너랑 헤어지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아니, 이제 돌이키긴 너무 늦은 것 같아. 우리 사이는 끝났어. 그리고 나 벌써 만나는 사람도 생겼어.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그러니까 그 자식 딸림 논팽이랑 기어이 계속 만나겠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내가 그 자식보다 못한 게 뭐야? 알고 있었어?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설마 우리 아빠가 전화한 거야? 그래, 장인어른이 전화하셔서 다시 내 딸이랑 만나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더라. 심지어 조건까지 거셨어. 앞으로 난 자기네 집 식구가 되는 거고 우리 집이랑은 인연 끊으라고. 나 그 조건까지 받아들인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랑 인연 끊을 각오로 너를 다시 잡으러 온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해달래? 아버님이랑 인연은 끊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긴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분명히 나랑 결혼하면 또 은근히 다시 아버님과 연락 이어가길 바라겠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아니야. 봐봐,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왔잖아. 아버지도 동의하신 일이야. 나랑 너만 좋다면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하셨어. 그쵸, 아버지? 그래, 내가 또 생각 없이 무슨 말을 내뱉을지 모르니 네 아버지 말에 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다시 돌려다오. 아버님도 참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고 아버지 직업을 무시하시더니 왜요? 저희 아버지가 100억 부자라니까 아들이라도 장가 보내서 그 호강을 누리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미 버스 떠났어요. 다른 남자와 전 새 출발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나누는 것도 의미 없으니까 전 먼저 일어설게요. 차값은 제가 낼게요. 그럼 조심히 내려가세요. 세상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예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신 게 맞더라고요. 지금의 제 상황을 알리시고는 다시 우리 딸이랑 만나주면 안 되겠냐. 그 조건으로 금전적으로는 평생 섭섭하지 않게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 일을 계기로 전 아버지에게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성이 중요하다, 돈으로 집안 수준 나누는 것 아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하대하면 안 된다고 평생 가르쳐 주셨으면서 게다가 오빠는 아버지에게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토록 방황하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었던 아버지를 다시 살게 하고 웃게 해줄 건 다름 아닌 오빠였는데 전 펑펑 울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난 사장님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잖아. 나 같아도 우리 딸이 나 같은 자식이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속상할 것 같은데? 오빠, 그런 말이 어딨어? 오빠까지 나 속상하게 할 거야? 내가 아직 아버님께 믿음직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가 봐. 조금만 기다려줄래? 내가 책임지고 아버님께 내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마음을 단단히 돌려놓을게. 그나마 오빠가 이렇게 말해주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 오빠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일 때문인지 아버지가 다시 우울증에 걸려서 밥도 잘 드시지 않고 좋아하던 대리기사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나마 가끔 동네 뒷산에 바람이나 쐬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아버지 곁은 따르는 건 오빠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뒷산에 산책을 나갔는데 며칠 잘 챙겨 드시지 않으니 기력이 없기도 하셨겠죠. 아침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기도 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구르실 뻔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오빠가 무슨 정광석화처럼 그 높은 산길을 미끄러지다시피 뛰어내려와서 아버지를 붙잡는데 그 절박하고도 깊은 마음씨가 손을 타고 고스란히 느껴지더래요.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에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셨죠. 놔, 이거 놔. 난 더 이상 이 세상 미련이 없어. 그냥 떨어지게 놔둬. 절대 못 놓습니다. 가시려거든 저까지 데리고 가세요. 이 손만은 절대 못 놓습니다. 차라리 제가 헤어지겠습니다. 제가 감히 욕심을 부려서 제 손을 꼭 붙들고 올라오세요. 그러기만 하면 제가 이 산을 내려가는 대로 멀리 떠나 다시는 사장님과 따님 눈앞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그렇게 오빠는 있는 힘껏 아버지를 잡아당겼고 아버지는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어요. 묵묵히 산길을 걸어 내려오고 난 아버지는 오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내가 멀리 떠나라고 하면 어쩌려고 나를 구했나? 정말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좋은 추억 가지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네는 끝까지 날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구만. 그래, 내가 졌네. 내 딸이랑 교제를 허락하네. 단, 일단은 교제를 하는 것까지만이야.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기로 하게. 네? 정말이십니까,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오빠는 겨우겨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냈고 지금은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은 저희 아버지도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손주 사랑에 빠지신 거죠.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어제는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기 했는데 전 할아버지 얼굴 그렸거든요. 여기 할아버지 닮았죠? 아이고, 정말 할아버지랑 똑 닮게 아주 잘 그렸구나. 아니, 가만 보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리기를 했는데 아빠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이 할아버지를 그렸어? 아주 영광인데? 네, 전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얼른 어제 가르쳐 주시던 장기 마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어제 배운 거 까먹을까봐 한숨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야지. 얼른 이리 와 앉아보거라. 내 장기판을 어제 어디다 뒀더라. 이렇게 손자는 손자대로 무척 예뻐하시고 손녀는 손녀대로 또 얼마나 끔찍해 하시는데요. 이 귀걸이는 어떻게 귀에 거는 거야? 아, 목걸이도 해야 되고. 자, 봐라. 어떠냐? 할아버지 공주님 같이 예쁘냐? 아, 예쁘다. 할아버지 공주마마 같아요. 저 그럼 이제 저랑 쿠키랑 차 마실 시간이에요. 여기에다 찻잔을 놓고. 이렇게 손녀와는 늘 소꿉놀이며 공주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다. 아, 그때 그 질척이던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오빠가 저희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일도 물려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배가 아파하던지. 저에게 자기 만날 때부터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냐는 쌍욕을 하기도 하고 예비 시아버지도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렸다니까요. 지금은 저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를 원망하며 왕래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업신 여겨지는 직업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히 같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아버지처럼요. 저도 무슨 일을 하면 앞으로 성실하고 진심으로 임할 것을 다짐해보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